네가 그러고도 이 집안 며느리냐?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 다 뱉어내. 친정어머니 생신날 생일 케이크 앞에서 시어머니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시누이 빈 1억을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고요. 아니, 진짜 기가 막혀서. 뺨이 얼얼한데 옆에 있던 남편은 뭘 했냐고요. 구석에 서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저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혼 전부터 모아둔 목돈에 몰래 세운 이혼 전략까지. 제가 차분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네, 어머님. 아드님이 번 돈 싹 다 드릴게요. 딱 한 달 뒤 아들 원룸 앞에서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는 시어머니. 빚더미에 깔려 고개도 못 드는 남편. 그 꼴을 만든 게 자기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시어머니에게 통쾌하게 되갚아준 며느리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서윤아, 올해 32살입니다. 서울 외곽 30평대 아파트에서 남편 장현우와 결혼 5년 차를 보내고 있죠. 낮에는 집에서 웹디자인 작업을 하고 저녁이면 현우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밥상을 차립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조용한 살림이에요. 하지만 이 집에는 처음부터 조용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첫 달부터 시어머니 김복순 여사는 매달 50만 원씩을 생활비 명목으로 요구했습니다. 명절이면 새벽 5시에 시댁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하고 온 집안을 치워야 했죠. 며느리 돌이라는 말 한마디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네가 좀 이해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해하라는 말이 5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누이 장세라는 현우보다 3살 위인 37살입니다. 3년 전부터 뷰티 편집숍을 한다며 시어머니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갔고 저한테도 여러 번 손을 벌렸습니다. 옳게 이번 달만 좀 빌려줘. 한 달이면 갚을게. 저는 매번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빌려주면 돌아오지 않을 돈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평소와 달리 신발도 가지런히 놓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지도 않은 채 식탁 의자에 털썩 앉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밥 차려놨어. 씻고 와. 제가 먼저 말을 건넸지만 현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현우가 식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가 가게 접었대. 접었다고? 응. 근데 그게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1억이 넘는데. 저는 국을 담던 국자를 내려놓고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말끝을 흐리는 현우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현우야, 우리 아파트 대출 잔액이 1억 2천이야. 당신 월급으로 이자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는 거 알잖아. 어디서 돈을 빼? 나도 프리랜서 수입으로 겨우겨우 보태는 형편이야. 세라 언니 빚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숨만 한 번 깊게 내쉬더니 의자를 밀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날 저녁 밥상은 그대로 식탁 위에서 식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유나야. 네, 어머님. 세라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현우 월급 통장에서 당장 5천만 원만 뺏어 보내. 통보였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형편이 안 됩니다. 대출 갚는 것만으로도 빠듯해요.
뭐, 네가 그러고도 이 집안 며느리냐? 복순 여사가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며느리라는 게 모른 척을 해? 어머님 없는 돈을 어떻게 해? 됐어. 네 속은 내가 알겠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받지 않으면 문자가 왔고 문자를 읽지 않으면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세라까지 합세했죠. 옳게 이건 남의 일이 아니잖아. 가족 문제야. 옳게도 이 집안 사람이잖아. 저는 한결같이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고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 사이 현우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퇴근하면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멍하니 바라봤고 저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 먹자는 말, 다녀오겠다는 말, 그런 사무적인 것들만 오갔습니다. 2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딩동딩동딩동 끊임없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복순 여사는 저를 밀치듯 안으로 들어오더니 거실 한복판에 서서 손가락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서윤아, 네가 사람이야? 어머님 들어오시면 말씀이라도 앉아서. 앉아? 내가 앉을 기분이겠어?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며느리라는 게 2주를 넘게 모른 척을 해. 복순 여사의 고함이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고성이 이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서재 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죠. 어머니를 말리지도 저를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복순 여사가 나간 뒤 거실에는 밀린 의자와 바닥에 떨어진 쿠션만 남았습니다. 저는 하나씩 주워 올리며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자세 그대로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독 내내 한마디도 못하고 서 있던 현우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결혼 전부터 따로 관리해온 개인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결혼 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목돈, 그 위에 결혼 후 프리랜서 수입을 꾸준히 쌓아온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만약을 위해 정리해뒀던 재산 목록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열어본 그 파일 속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친정어머니 서정숙 여사의 생신이었죠. 저는 오랜만에 친정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유나 왔어?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오며 활짝 웃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 놓여 있었고 옆에 작은 케이크 하나가 촉까지 꽂힌 채 대기하고 있었죠. 엄마 생신 축하해. 미역국 엄마가 직접 끓인 거야? 아이고, 내 생일에 내가 안 끓이면 누가 끓여. 앉아, 어서 먹자. 어머니가 국자로 미역국을 퍼담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떠마셨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어요. 시댁일로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그 국물 한 모금에 잠시나마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엄마, 요즘 무릎은 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나 밥 좀 먹어.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어머니가 제 볼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러운 눈을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이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초에 불을 붙이고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
소원은 무슨? 우리 유나 건강하면 그게 소원이지. 어머니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유나, 너 누구 온다고 했어? 아니, 나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어머니 너머로 서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김복순 여사였습니다. 사돈. 친정어머니가 당황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복순 여사는 대답도 없이 어머니를 밀치듯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식탁 위에 케이크와 미역국 그릇을 훑어보더니 입꼬리가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 와중에 생일잔치를 하고 앉아 있어? 복순 여사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내리쳤습니다. 미역국 그릇이 흔들리며 국물이 흘렀죠.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복순 여사가 저를 노려보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여기서 놀고 있었어?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시누이 하나 못 도와줘? 어머님, 여긴 제 친정이에요. 어머니 생신이시고. 생신? 내 딸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생신 타령이야? 복순 여사가 제 멱살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그 손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왼쪽 볼이 화끈하게 달아올랐고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친정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제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에 와서 사람을 때려요? 남의 집? 내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남의 집이야? 복순 여사가 친정 어머니에게까지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소리를 듣고 나온 옆집 이웃이 열린 현관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왼쪽 뺨을 손으로 감싼 채 서 있었습니다. 뺨이 욱신거렸고 눈앞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복순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님. 제 목소리가 이상할 만큼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아드님이 번 돈 싹 다 드릴게요. 복순 여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던 손이 멈추고 눈이 한번 깜빡였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복순 여사가 코로 바람을 내뿜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죠. 유나야.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안 이제 그만두자. 응? 엄마가 보기에 더는 안 되겠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믿어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등을 천천히 쓸어드렸습니다. 그 시각 복순 여사는 친정집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세라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세라야, 며느리가 돈 다 내놓겠다고 했어. 진짜? 엄마 역시 대단하다. 세라가 신이 나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순 여사는 전화를 끊고 버스에 올라탄 뒤 창밖을 내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차분한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다고요. 저는 친정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한지영의 사무실이었죠. 유나야, 이게 뭐야?
얼굴이 왜 이래? 지영이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제 왼쪽 볼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영은 팔짱을 끼고 듣더니 볼펜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병원부터 가. 맞은 자리 사진 찍고 진단서 끊어. 그게 먼저야. 지영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내 돈이 얼마 있었는지, 결혼 후에 번 돈이 얼마인지 이 구분이 제일 중요해.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계좌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목돈이 들어있는 계좌, 결혼 전에 가입한 펀드와 적금, 원금 내역까지요. 이것들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섞었어. 남편 계좌로 옮긴 적 없고. 지영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전 원금은 내 고유 재산으로 지킬 수 있어. 근데 결혼 후에 프리랜서로 번 수입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그 부분은 솔직하게 알고 있어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영이 볼펜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가 공동 재산에서 내 몫을 아예 포기해버리면 상대한테 대출하고 빚만 남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되씹었습니다. 지금부터 돈 관련 기록 전부 정리해.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맞은 거, 증거 확실하게 챙겨놔.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어깨를 한번 잡아줬습니다. 유나야, 이건 네가 당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왼쪽 볼이 아직도 붉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우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병원에 들어가 접수대에서 번호표를 뽑았죠.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제 왼쪽 볼을 살펴봤습니다. 부기가 아직 남아 있었고 멍이 누렇게 번져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치셨어요? 맞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요. 의사가 잠깐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경위를 또박또박 설명했고 의사는 진료 기록에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고 적어줬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올 때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난 2주 동안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당장 돈 보내. 며느리가 할 도리를 해야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세라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죠. 올케 이건 가족 문제야. 왜 이렇게까지 해? 올케가 좀 양보하면 안 돼? 화면을 넘길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한 건도 빠뜨리지 않고 저장했습니다. 오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주 전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와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웠던 날 복도 쪽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을 요청했죠. 관리소장이 잠시 확인하더니 해당 날짜 영상을 복사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관리사무소로 내려가 영상 파일을 받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단서 받았고 문자 캡처 다 했어. 아파트 복도 카메라 영상도 확보했어. 잘했어. 폭행건으로 고소까지 갈 수 있는데 이혼 협상 때 카드로 쓰는 게 더 낫다. 함부로 꺼내지 말고 잘 갖고 있어. 알겠어. 재산 정리는 어디까지 했어? 오늘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재택근무 틈틈이 재산 정리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결혼 전 제 이름으로 가입한 펀드와 적금 원금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결혼 후 프리랜서 전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월별로 분류했죠.
그러다 현우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 가계부를 쓰면서 현우 카드 앱 접근 권한을 받아둔 게 있었거든요. 화면을 스크롤하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계좌로 보낸 이체 내역이 줄줄이 떴습니다. 명절 용돈 100만 원, 어머니 병원비 명목 200만 원, 세라 사업자금 300만 원, 또 세라 500만 원. 날짜도 제각각이었고 제가 전혀 모르는 건들이었습니다. 다 합치니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녁에 현우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현우를 불렀습니다. 이거 봐. 현우가 넥타이를 풀다 말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한순간에 굳었죠. 이게 뭐야? 어머님한테 보낸 거 말고 세라 언니한테도 이렇게 보냈어? 그게 엄마가 급하다고 해서. 현우가 시선을 피하며 넥타이를 의자 등받이에 걸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몇 번이야.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세라 누나 가게 물건값 밀렸다고 당장 안 보내면 큰일 난다고. 어쩔 수 없었다는 말, 그게 이유가 돼? 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한 번 더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서 여기서 빠져나간 돈은 뭐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이 시댁으로 간 거잖아.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낮에 모르는 분이 오셔서 장세라 씨 동생 집이 여기 맞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인적사항도 물어보시길래 안 알려드렸는데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바로 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세라 언니 빚쟁이가 우리 집까지 찾아온 것 같아. 지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시누이 빚이 너한테 넘어오지는 않아. 근데 남편이 연대보증을 섞거나 갚겠다고 약속한 게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져. 부부 공동재산에서 빠져나갈 수 있거든. 빨리 확인해. 연대보증? 현우가 설마 그런 걸? 확인부터 해. 제발. 그날 밤 현우가 잠든 뒤 저는 거실 불을 켜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서류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서, 보험 서류, 자동차 등록증 사이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3개월 전 날짜가 적힌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라의 대출에 현우가 연대보증을 선 서류였습니다. 현우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세라가 현우에게 직접 부탁한 거였습니다. 엄마가 보증 좀 서달라고 했는데 올케한테는 말하지 마. 괜히 싸움 나니까. 현우는 그 말을 듣고 저 몰래 도장을 찍었던 겁니다. 저는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지영에게 전송했습니다. 보관함을 원래대로 닫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침실 문 앞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현우의 등이 보였습니다. 이불을 덮고 옆으로 누운 채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죠. 저는 그 등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침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집 근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현우를 불러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별로 없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죠. 현우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이야기하려고.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세라의 연대보증 서류 사본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옆에 시댁으로 보낸 계좌이체 내역서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현우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거 어디서? 서재 서류 보관함.
당신이나 몰래 도장 찍은 거잖아. 현우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혼할 거야. 뭐? 현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혼까지 갈 일이야?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건 좀. 저는 봉투에서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맞은 날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였습니다. 그 아래로 시어머니가 보낸 협박 문자 캡처본, 아파트 복도, 카메라 영상, 캡처까지 차례로 내려놓았습니다. 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커피잔을 잡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유나야,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좀만 기다려줘. 엄마가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지 진짜로 너한테. 5년이야. 저는 현우의 말을 잘랐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렸어.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 말하겠다는 소리 수십 번 들었어. 단 한 번도 달라진 적 없었잖아. 현우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밀어놓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현우 씨.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혼 조정 신청할 겁니다. 알고 계세요. 현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 자세로 있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어? 연대보증 서류에 도장 찍은 그 순간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잖아. 그때 이미 끝난 거야, 현우 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카페를 나서는데 뒤에서 현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뒤 곧장 지영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지영은 미리 준비해둔 이혼 조정 신청서를 펼쳐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재산분할 쪽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하자. 지영이 볼펜으로 서류 위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네가 모아둔 돈, 펀드 원금은 내 고유 재산이니까 지킨다. 그리고 결혼 후 부부 공동재산, 아파트나 현우 명의 예금, 자동차 같은 것들은 내 몫을 포기해. 포기하면 전부 현우한테 가는 거지? 응. 아파트도 예금도 자동차도.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대출 1억 2천만 원하고 세라 연대보증 1억도 같이 가는 거야. 빚까지 통째로. 저는 서류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잉크가 마르는 걸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눈을 벌겋게 부은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고 저한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달라질게. 저는 현우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현우 씨가 연대보증에 도장 찍은 순간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그게 다야.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캐리어를 꺼내 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저는 개인 짐을 정리해서 친정으로 옮겼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쓰던 방 이불을 새 것으로 깔고 베개를 폭신한 걸로 바꿔놓고 책상 위를 깨끗이 닦아두셨더라고요. 천천히 해. 내 곁에 엄마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제 방문 앞에 서서 그 한마디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방 한쪽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친정으로 짐을 옮긴 날 밤 저는 옛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연대보증 서류를 발견한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현우의 등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이미 저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는 바로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자꾸 발목을 잡았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볼까? 그런 생각이 새벽까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자꾸 서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류 보관함 안에 있는 그 서류가 눈앞에 아른거렸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우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매다가 저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연대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저한테 수천만 원을 숨긴 사람이,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린 날에도 한마디 못한 사람이 넥타이를 매면서 저녁 메뉴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람은 끝까지 이 모양일 거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현관으로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휴대폰을 들어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나 결심했어. 이번 주말에 이야기할 거야. 알겠어. 서류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서재에 들어가 서류 보관함에서 연대보증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사본을 만들어 봉투에 넣고 시댁 송금 내역서와 진단서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현우가 어머니 복순 여사에게 전화로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 직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아, 이혼? 네가 감히 이혼을 해? 한 푼도 못 가져가, 한 푼도. 복순 여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명의 재산은 한 푼도 안 가져갈 생각입니다. 뭐? 싹 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전부 아드님한테 두고 갈 겁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복순 여사가 뭔가 말하려다 멈추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어머님이 원하신 대로 해드리는 겁니다. 아드님이 번 돈 싹 다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현우에게 전해들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세라에게 이혼 소식을 전하자 세라의 첫마디는 이거였다고 합니다. 올케가 나가면 그 집 재산에서 내 빚은 누가 갚아줘? 복순 여사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대출은 어떡하고 현우 빚은 어쩌냐며 허둥댔다고요. 저는 친정 내 방 책상에 앉아 지영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조정 신청 접수 완료.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한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싹 다 드릴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조정 신청 후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영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지영이 테이블 위에 표 2장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왼쪽이 공동재산 목록이야. 아파트, 현우 명의 예금, 자동차. 오른쪽은 내 고유 재산. 결혼 전 적금하고 펀드 원금. 저는 2장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심은 이거야. 공동재산에서 내 몫을 포기하는 대신 결혼 전에 네가 모아둔 돈은 한 푼도 안 건드리게 한다. 이 교환 구조를 밀고 나가는 거야. 상대 쪽에서 내 프리랜서 수입을 물고 늘어지면 지영이 볼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부분이 다 터질 수 있어. 근데 네가 공동재산목 전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맞바꾸면 상대가 거기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져. 이미 아파트고 예금이고 다 자기네 거니까. 알겠어.
자료는 다 준비됐고 계좌 개설일, 세금 신고 내역, 펀드 가입 계약서 전부 원본으로 가져가자. 저는 서류 파일을 가방에 넣으며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지영이 어깨를 한번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고마운 건 다 끝나고 해. 조정 기일 당일이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서니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영이 옆에서 제 팔을 가볍게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네가 할 말만 하면 돼.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맞은편에 현우와 현우 쪽 변호사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내리깔았죠. 조정위원이 자리에 앉으며 양쪽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우 쪽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씨는 결혼 기간 중 별도 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따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프리랜서 수입 전부를 공동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영이 서류 파일을 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씨의 결혼 전 자산은 결혼 전에 개설한 계좌에 보관되어 있으며 계좌 개설일과 세금 신고 내역, 펀드 가입 계약서 원본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결혼 전 원금은 고유 재산으로 보전되어야 합니다. 지영이 원본 서류를 조정위원에게 건넸습니다. 조정위원이 한 장씩 넘기며 확인하는 동안 현우 쪽 변호사가 서류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지영이 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말할 차례였죠. 저는 자리에서 허리를 세우고 조정위원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공동재산에 대한 제 몫을 포기하겠습니다. 아파트 대출 잔금하고 남편 명의로 된 재산 전부를 남편한테 넘기겠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 쪽 변호사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현우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현우 쪽 변호사가 현우를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대출 잔금 1억 2천만 원, 세라의 연대보증 채무 1억 원, 공동재산을 전부 가져간다는 건 그 빚도 전부 가져간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우 쪽 변호사가 서류를 급하게 넘기며 현우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조정위원이 양쪽 서류를 다 살펴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씨의 결혼 전 자산에 대한 고유재산 주장은 소명이 충분합니다. 공동재산 분할 포기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현우 쪽 변호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잠시 의뢰인과 상의할 시간을 주십시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조정실 밖 복도로 나왔을 때 현우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제 앞에 서더니 두 손을 맞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아야, 이러면 나한테 대출이랑 누나 빚까지 전부 남는 거잖아. 2억이 넘어. 저는 현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셨잖아요. 아드님이 번 돈 다 뱉어내라고. 저는 그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현우의 손이 힘없이 내려갔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현우가 벽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그날 저녁 조정은 다음 기일로 넘어갔습니다. 현우가 복순 여사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엄마, 윤아가 재산을 포기한다고 했어. 포기?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우리한테 다 오는 거잖아. 엄마, 윤아가 가져가는 게 없는 대신에 나한테 빚만 남는다고. 아파트 대출에 누나 연대보증까지 전부.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복순 여사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요. 며칠 뒤 세라의 채권자 쪽에서 현우에게 빚을 갚으라는 공식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아파트 대출 잔금에 세라의 빚까지 합치면 2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세라는 채권자의 압박이 심해지자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습니다. 복순 여사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친정집 방에서 지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기일 전에 상대가 합의안 들고 올 거야. 거의 확실해. 그래. 현우 쪽 변호사도 이 구조면 싸워봤자 불리하다는 걸 알 거야. 조금만 더 버텨.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하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앉아 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2차 조정 기일을 열흘쯤 앞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친정집 거실에서 노트북을 펴고 작업을 하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세? 어머니의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김복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옷은 구겨진 채 다림질 한 번 안 한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도 제대로 빗지 않은 채 흘러내리고 있었죠. 복순 여사가 저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라. 응? 이 어미가 잘못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는 걸 보니 오기 전부터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사돈, 우리 딸 뺨을 때리고 왔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시는 겁니까? 그때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미쳤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복순 여사가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대신 이야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보며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어머니가 입술을 꾹 다문 채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복순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유나야, 현우한테 돌아가면 연대보증이고 대출이고 같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잖아. 내가 어떻게든 도울 테니까. 어머님, 저는 복순 여사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세라 언니 빚을 갚으시거나 현우 씨가 갚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게 왜 제 문제입니까? 그래도 네가 옆에 있으면 현우가. 어머님, 5년 동안 저는 이 집안에서 돈 보내라고 하면 보내는 사람, 명절에 일하라고 하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한 번이라도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복순 여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없으셨잖아요. 저는 항상 시키는 대로 했고 그래도 부족하면 뺨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오라는 건 저한테 다시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복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닦으려 했지만 계속 흘러서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세요. 복순 여사가 비틀거리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을 나서다가 한 번 뒤를 돌아봤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쓸어줬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으니 오래된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현우랑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현우가 웃으면서 이제 우리 집이다 라고 했었죠. 첫 명절 시댁에서 새벽 4시에 눈을 떴던 아침, 부엌에 혼자 서서 전을 부치는데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화상 자국이 남았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전 모양이 고르지 않다며 눈살을 찌푸렸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반죽을 떴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우에게 오늘 힘들었다고 말했더니 현우는 그래도 잘해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그 사이사이 삼켜야 했던 서러움들이 목 안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불을 얼굴까지 끌어올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오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은 대학 동기이자 제일 가까운 사이였죠. 야, 서윤아, 너 얼마만이야? 수빈아, 나 이혼해. 뭐?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 일세라 빚, 연대보증, 뺨 맞은 것까지요. 수빈은 중간에 한 번도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야, 네가 더 일찍 나왔어야 했어. 진짜로. 5년이나 버틴 게 대단한 거다. 고마워. 고맙긴. 그리고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웹디자인 쪽 외주 프로젝트를 크게 발주할 거거든. 내 경력이면 충분하니까 제안서 한번 넣어봐. 진짜? 응. 내가 담당자한테 먼저 이야기해 놓을게. 너 실력 내가 아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열어 포트폴리오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혼 후의 삶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현우 쪽 변호사가 지영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영이 전화로 내용을 전해줬습니다. 현우 쪽에서 조정안에 동의하겠대. 내 고유 재산 다툼을 포기하는 대신 위자료도 서로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싶다고. 위자료를 안 받는 거야? 시어머니 폭행건으로 위자료 받을 수 있어. 근데 깔끔하게 끝내고 싶으면 이 조건도 나쁘지 않아. 어떻게 할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자료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됐어. 대신 조건 하나만 추가해줘.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한테 그리고 우리 친정 식구한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접근금지 조항이구나. 알겠어. 넣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현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우 씨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다만 현우 씨가 한 번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한참이 지나서 답이 왔습니다. 미안하다. 2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2차 조정 기일에서 전부 매듭 짓겠습니다. 2차 조정 기일 당일 법원 앞이었습니다. 5월 초에 햇살이 법원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저는 지영과 나란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맞은편에서 현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2주 전보다 볼이 더 꺼져 있었고 양복이 어깨에서 흘러내릴 것처럼 헐렁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우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조정실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실 안 양쪽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사전에 합의한 조건을 확인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한 항목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공동재산인 아파트, 예금, 자동차 전부를 장현우 씨에게 귀속한다.
아파트에 걸린 대출 잔금도 장현우 씨가 부담한다. 서윤아 씨의 결혼 전 자산은 고유 재산으로 인정하여 보전한다. 위자료는 양측 모두 청구하지 않는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추가 조항입니다. 장현우 씨의 어머니 김복순 씨는 서윤아 씨 및 서윤아 씨의 친정 가족에 대해 직접 방문, 전화, 문자 등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 조정위원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양쪽을 바라봤습니다. 양측 이해 없으십니까?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 쪽 변호사가 현우를 돌아봤습니다. 현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작은 소리로 현우의 이름을 불렀고 현우가 고개를 느릿하게 끄덕였습니다. 이해 없습니다. 현우 쪽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명할 서류를 양쪽에 건넸습니다. 지영이 제 앞에 서류를 놓아줬습니다. 저는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란 위에 펜을 대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초, 2초.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윤아, 세 글자가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맞은편에서 현우도 펜을 들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멈춘 채 한참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현우 쪽 변호사가 팔꿈치로 현우를 살짝 건드렸고 현우가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5년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정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영이 자판기에서 커피 2개를 뽑아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응.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게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결혼 반지가 아직 끼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반지였죠. 저는 반지를 천천히 돌려 빼냈습니다. 손가락에 하얗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현우가 이 반지를 끼워주며 웃었던 얼굴이 스쳤습니다. 저는 반지를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자. 지영에게 말하고 법원 현관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쪽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이혼했어.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현우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계속 들려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 다 끝난 거야. 전화 너머로 복순 여사가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하는 소리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저는 법원 정문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이 옆에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푹 쉬어. 내일부터는 내 시간이니까. 알겠어. 고마워, 지영아. 진짜로. 지영이 손을 흔들고 자기 차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잠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성립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친정집 제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수빈이 알려준 외주 프로젝트에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모아둔 포트폴리오를 꺼내 하나하나 다듬고 거래처 목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화면 속 작업물들을 넘기면서 결혼 생활 동안에도 놓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다는 게 새삼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안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현우에게서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라의 채권자 쪽에서 보낸 서류가 계속 날아오는 바람에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대출과 연대보증 빚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복순 여사가 현우에게서 그 전화를 받았을 때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집을 팔면 현우 너는 어디서 살아? 복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고요. 며느리를 내쫓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던 사람이 아들의 집까지 사라지는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제안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 그쪽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다음 날 수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나야, 점심 먹자. 내가 살게. 약속 장소에서 만난 수빈은 저를 보자마자 두 팔로 안아줬습니다. 야, 살 좀 쪄. 얼굴이 반쪽이 됐어. 밥 잘 먹고 있어. 거짓말하지 마. 수빈이 메뉴판을 펼치며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정실에서 서명하던 순간 반지를 빼던 일까지요. 수빈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너한테 집중해. 그리고 나 다음 주에 프리랜서 모임 가는데 같이 가자. 네가 만나면 좋을 사람들이 많아. 모임? 같은 업종 사람들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거야. 부담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말 수빈과 함께 프리랜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카페 한쪽을 빌려 열댓 명이 둘러앉아 각자 하는 일을 소개하는 자리였죠.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간단하게 경력과 작업 분야를 이야기했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두 곳에서 따로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다음 달 프로젝트 미팅에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쪽 작업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밤, 저는 친정 제 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앞으로의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을 안정적으로 만들 것, 독립할 집을 구할 것, 어머니 건강검진을 예약할 것. 펜을 멈추고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서윤아라는 이름으로 적어 내려간 목록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초여름 아침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첫 대형 외주 프로젝트의 중간 납품 결과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회신이 와 있었죠. 서윤아 디자이너님, 이번 작업물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후속 프로젝트도 함께하고 싶은데 일정 조율이 가능하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메일을 2번 읽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제 일은 남편 월급 옆에 붙은 부수입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현우도 시어머니도 세라도 한 번도 제 일을 일이라고 불러준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 메일 한 통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 커리어였다고요. 같은 주 습관적으로 부동산 앱을 열어보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현우와 살았던 아파트가 금매 계약 완료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매수인이 나타나 계약이 끝난 거였죠. 화면 속 아파트 사진을 보며 잠깐 멍해졌습니다. 거실 창가에서 같이 커튼을 골랐던 날, 주방 타일 색을 놓고 한참 웃었던 저녁이 스쳤습니다. 목 안쪽이 먹먹해졌지만 저는 화면을 스크롤해서 원룸 매물 목록으로 넘어갔습니다. 점심때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여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좀 건강해지면 내 이삿짐 같이 날라줄게. 엄마 무릎 안 좋으면서 무슨 이삿짐이야. 에이, 딸 이사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어머니가 웃으며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저는 국물을 떠먹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독립 자금 목표 금액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작업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아파트 정리하다가 내 짐이 좀 남아 있어서 책 몇 권하고 액자 하나. 아, 그래요. 택배로 보내주면 돼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 잘 지내? 현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잘 지내요. 현우 씨도 건강 챙기세요.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 무렵 현우는 아파트를 판 돈으로 대출을 갚고도 세라의 연대보증 빚이 남아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상태였습니다. 복순 여사가 현우의 원룸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현우가 지영을 통해 전해온 이야기입니다. 이혼 후 남은 서류 문제로 지영과 현우 쪽 변호사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현우가 자기 변호사에게 한 이야기가 지영에게까지 전해진 거였죠. 복순 여사가 원룸 앞 좁은 복도에 서서 현관문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30평대 아파트에 살던 아들이 이 작은 방 하나에 살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순간 복순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복순 여사가 바닥에 앉은 채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를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좋은 사람을 내쫓았어. 현우가 문을 열고 나와 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내 힘으로 갚아나갈 테니까 엄마도 누나한테 연락 좀 닿게 해줘. 현우의 변호사가 지영에게 전한 말에 따르면 현우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라며 넘기기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지친 속내를 드러낸 거였죠. 그로부터 얼마 뒤 2달 넘게 잠적했던 세라가 복순 여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도와줘. 세라가 울먹이며 시작했는데 통화가 길어질수록 돈 이야기로 흘러갔다고요. 당장 생활비가 없다. 엄마가 좀 보내줄 수 없냐.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생전 처음으로 딸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이 집안이 이 꼴이 된 거야. 전화를 끊고 복순 여사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요. 자기가 그토록 감싸고 지켜주려던 딸이 가족 전부를 무너뜨린 사람이었다는 걸 그제야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지영에게서 전해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 한쪽이 무거웠을 텐데 이제는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 프리랜서 모임에서 만났던 업체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디자이너님, 저희 팀에 정식으로 합류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일과 병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요? 지난번에 보여주신 포트폴리오가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 규모가 큰데 이끌어 주실 분이 필요해서요. 전화를 끊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이사를 앞둔 주말이었습니다. 새로 계약한 오피스텔 열쇠를 받아들고 어머니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야. 어머, 햇볕 잘 들어온다. 유나야. 어머니가 창가로 걸어가 커튼 없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돌아서며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다, 유나야.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결혼 5년, 이혼까지 몇 달 길고 긴 터널이었습니다. 그 터널을 빠져나와 지금 이 빈 거실에 서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볼펜 뚜껑을 열고 맨 첫 장에 적었습니다. 서윤아의 두 번째 챕터. 그 아래로 앞으로의 계획들을 하나씩 써내려갔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이번 달 목표 수입, 어머니 건강검진 날짜, 오피스텔 인테리어 계획. 볼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이름. 서윤아. 그 이름으로 채워나갈 이야기가 이제야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시누이 빚 1억을 며느리한테 떠넘기려다 결국 아들까지 잃은 시어머니. 참 어이없는 이야기였죠? 뺨을 때리면서까지 돈을 뜯어내려던 시어머니는 아들 원룸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고, 가족 뒤에 숨어 빚만 남긴 시누이는 끝까지 돈 타령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내 편을 들지 못했던 남편은 2억이 넘는 빚더미 위에 혼자 남았고요. 자기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 오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 복순 여사는 며느리를 쫓아내면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그 집을 지탱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있을 때는 몰랐던 겁니다. 매달 살림을 꾸리고 대출 이자 맞추고 조용히 가정을 굴려온 사람의 무게를요. 사람이든 관계든 소중한 건 잃고 나서야 보이는 법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고요. 유나 씨는 지금쯤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집에서 햇볕 받으며 새 출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유나 씨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서 유나 씨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속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